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창업창직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기계공학부 이진우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첫 번째 이제 21년도 릴레이 기술 세미나를 스마트 시티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등과 같은 이 신산업 관련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신산업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기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 기존 방식으로 이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탄소 CO2가 배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CO2, 탄소 중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전기 생산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제 그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또 다른 이제 산업들이 근간에서 여러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그 전기 생산이 또 증가되다 보면 그 잉여 전기가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소 에너지와 같은 또 다른 차원의 에너지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속속들이 이제 신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는 또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두 번째 기술 세미나부터는 에너지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되어 있는 명사분들을 좀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전반 그리고 특히나 또 울산시의 에너지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신 조홍경 부시장님을 어렵게 모셨고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조홍경 경제부시장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 바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홍경 부시장께서는 1990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시고요. 91년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셔서 총무처 계속 91년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통상조정과장, 조세본부장, 대외경제협력관 등을 역임하신 전통적인 그 경제통이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20년 2월 5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오셔서 울산광역시 여러 가지 재정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렵게 모신 부시장님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여기서 서서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움직여야 되나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책이 나온 지가 수요일 날 나왔으니까요. 뭐 서점에 울산 서점에는 어저께 깔렸다가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그 책과 관련된 거지만 혹시 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전화번호가 010-4916-8854인데요. 전화 뭐 이렇게 한번 주시고 누구시라고 하면은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삼프로 TV 나온 거 있었는데 혹시 뭐 보신 분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일요일 날 9시에 이제 방송이 됐고요. 그 내용은 더블이 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 PPT로 하겠습니다. 방송이 약간 더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회의 진행하는 것마다 그 강의 진행하는 것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여기 제가 더 약간 각도는 조금 이상하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콘텐츠 이렇게 탄소 얘기하고요, 수소 얘기하고, 모빌리티 얘기하고, 전기 얘기하고, 핵융합, 핵분열, 그린 파이낸스, 이건 책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써고 말해야 되죠. 괜찮습니까? 너무 좀 힘들어서. 자, 경제학 책을 보면은 그 P는 MR 이꼬르 MC라고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경제학 책에서 그때가 이제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P는 marginal revenue and marginal cost.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한 개의 그 수익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데서 형성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실패를 하면은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실제 그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이제 외부 경제나 외부 비경제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공해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가격을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그 대표적인 어떤 시장 실패죠. 뭐 공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온실가스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지구 외부 비경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적정한 탄소 가격이라는 것, 그러니까 탄소는 사실 온실가스에서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 미국 기준으로 80% 차지하고 나머지는 20% 정도가 합쳐서 이제 6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6대 온실가스의 그러니까 탄소의 기여도는 1이고 다른 뭐 메탄이나 다른 그 기여도는 훨씬 높습니다. 뭐 30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것들은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로. 그래서 6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것이 한 510억 톤이라고 빌 게이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탄소를 누군가가 내뿜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탄소 가격을 누가 내는지 잘 측정하고 그 사람한테 탄소 가격을 부담시키는 것이 시장 실패를 줄이는 길이고 앞으로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이 갈 방향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주장되었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김용 세계은행 총재께서는 한국계 미국인이시죠. 오바마 때 세계은행 총재로 됐고 당시에도 기후변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는 기후변화에서 이산화탄소 감축과 적응이라는 어댑테이션이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또다시 이제 그 신기후 체제라 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했는데요. 다음 화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은 사실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사실 탄소라는 게 몸에 되게 좋은 물질이에요. 예, 그리고 광합성 하는데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탄소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탄소가 제일 문제인 것은 공기 중에 갇혀서 잘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증기 같은 거는 나오면은 나쁜 거라도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온난화가 발생하고 그것을 지구 검성화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이런 사태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일찍이 인간에 경고했고 기후변화가 굉장히 무서운 재앙 같은 거라고 얘기했고 빌 게이츠가 이런 정신을 받아서 How to Avoid Climate Disaster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건 Ending the COVID-19 pandemic is very easy. 그러니까 COVID-19을 종식시키는 굉장히 쉽다. When compared to the challenges involved in tackling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 어려움에 비했을 때 매우 쉽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나라의 이하고 전 세계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만드는데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38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27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제 오염원인데, 여기서 전 세계 오염원에서는 첫 번째 제조 공정을 보시면은 철강 산업이든 시멘트 산업이든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 쓰레기가 이산탄소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 저희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비료 같은 걸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동물을 사육할 때 그때 발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수송 같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들 수송하는 데서 저희 자동차 버스 여러 가지 전기도 열차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항공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건물을 어떻게 짓고 건물에서 냉난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산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the worst five polluters 해가지고 오염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은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이거 좋은 의미로 한국에서는 조망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다가 옆에 보니까 산이 보여. 그럼 그린 프리미엄이지만 여기서 말한 그린 프리미엄은 그런 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사실 그린으로 되는 제품들이 싸다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지가 않죠. 근데 이게 그린으로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야 전기차나 수소차나 할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주는 거는 그만큼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면 안 사겠죠. 그래서 그만큼을 국비나 시비를 같이 넣어서 그린 프리미엄으로서 줄이는 기술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 기술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세상을 이해하느냐는 거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든 아니면 보조금이든 R&D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그린 프리미엄을 줄여나갈 때 그런 기업들이 나온 제품들이야말로 경제적 혜자를 가진 제품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2021년도 이제 통계에서 1750년도에서 2019년 동안에 주요국의 이산탄소 배출 규모가 나옵니다. 단위는 10미터톤인데요. 그 제일 높은 곳이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한때는 중국이 최고 강대국이었고 지금은 G2지만 또 이제 상당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은 온실가스를 뽑는 데가 또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게 기후 변화라는 것이 여기 몇 개 이제 많은 나라들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보면은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있을 거고요.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위가 정확하게 변동하긴데 10위 안에 당연히 들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울산은 산업 부분으로 해가지고 산업 부분에서 울산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예.
저위 What is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is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여러분 지금 이제 교토 기후 변화 협약 이후에 얼마 2015년인가요? 그때쯤 만들어졌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관해서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What is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is a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on climate change to limit global warming to well below 2, preferably to 1.5 degrees Celsius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s. This requires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to face the climate challenges now and moving into the future based on the best available science. The Paris Agreement works on a 5-year cycle of increasingly ambitious climate action. By 2020, countries communicate their plans known 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untries communicate actions they will take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in order to reach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Countries also communicate actions they will take to build resilience to adapt to the impacts of rising temperatures. This may include information on adaptation and finance flows. The Paris Agreement also provides a framework for financial, technical, and capacity building support to those countries who need it. Starting in 2024, countries report transparently on actions taken. Collective progress under the Paris Agreement will be assessed through a global stocktake. This will lead to recommendations for countries to set more ambitious plans in the next round. 자, 화면 다른 쪽으로 됐나요? 이거는 앞에 처음에 보면 legally binding이라고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내셔널하게 강제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World is facing 네. a climate emergency. The Earth's temperature 강제되는 거죠. 그래서 각국은 이 계획에 따라서 NDC라고 Nationally Determined Goal Contribution이라는 각국의 어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강제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원래 2도씨였다가 이제 그렇게 너무 높다 해서 이제 1.5도씨로 송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1.5도씨 산업혁명 이후에 기후의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줄이자는 그런 어떤 슬로건 하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climate neutrality라는 말도 나옵니다. climate neutrality는 기후 중립이라는 얘기고요. 탄소 중립하고 혼용되기도 하지만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아까 6대 온실가스 다를 말하는 것이 기후 중립이고 넷제로를 실현한다는 것이 기후 중립과 같은 의미인데 지금은 탄소가 아까 그 이산화탄소만 했을 때 탄소 중립일 수 있지만 탄소 중립을 아까 이산화탄소 그 환산치로 해서 다른 6대 온실가스를 다 합친다면은 넷제로라는 말하고 탄소 제로 중립이라는 말하고 혼용되기도 합니다. 자, 탄소 중립이라는 말은 neutrality인데요. 그러면은 내가 배출을 했으면은 그만큼 배출하지 않고 흡입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카본 네거티브도 있습니다. 어떤 게 카본 네거티브죠? 이건 중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무를 뭐 심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어떤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탄소 네거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탄소 네거티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산화탄소 더 많이 줄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네거티브로 가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런 그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그것을 내세우는 나라들은 뭐 독일을 제외하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뭐 이렇게 제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그 영국 같은 나라들이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금융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지만 유럽에서 이런 슬로건을 하에서 갔을 때 프랑스를 제외하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은 탄소 이런 중립에서 많은 그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 뭐 100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알리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이런 걸 했을 때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은 상당한 북그라파들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프랑스는 이제 그 미국과 함께 원전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들을 이제 독일은 탈을 원전을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원전은 사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프랑스는 원래 원전이 강국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든 그 유럽의 그린딜에서 핵심은 재생에너지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는 원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그런 재생에너지 확대했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가 전기 분야에서 나오는 수소가 그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요. 그 그린 수소가 이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소 여기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그 해상풍력하고 그 태양광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이라는 거죠. IEA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0년에 비해서 2030년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으로 4배 정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보죠. 아까 the worst five 오염에 대해서 5가지 오염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 5가지 오염원을 이제 다른 쪽으로 살펴본다면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각종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은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이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포스코 같이 그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탄소환원 제철이었는데 수소환원 제철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거고요. 아까 수송 문제에서는 친환경차로 바꿔가는 것들, 여러분 전기차나 수소차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마 전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각종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유럽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제도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죠. 일명 탄소세라는 것인데요. 며칠 전에는 2023년에 과도기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하면, 건축물 같은 걸 만들 때도 이게 돈은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은 모양을 어떻게 한다든지, 철근을 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공법으로 건물을 짓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 전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과연 기후 변화가 인간의 잘못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 행위에 의해서 잘못한 거야, 아니면은 자연 발생적인 자연의 어떤 그 문제인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구 그 기후 변화를 인간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쪽에서는 이런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불시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 결과 탄소 가격이 오바마 때는 $50였다가 톤당입니다. 지금 저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는 $1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1로 넘어가는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냥 $51 일단 하자는 거고요. 지금 2022년에 지금 2021년에 올해 많은 연구를 해서 2022년부터는 탄소 가격을 더 높이겠다는 거고요. 이 탄소 가격이 높아질수록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겠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야 될 탄소 크레딧 같은 것도 증가된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Climate Change Attribution Technology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후변화가 있는데 이 기후변화가 뭐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이것을 분석해주는 기술입니다. 이제 뭐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참조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그 경우에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하고 빅데이터, 데이터셋 이렇게 이 디지털과 뭐 이런 것이 합쳐서 탄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쪽 산림이 굉장히 황폐해졌어, 아니면 풍요로워졌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늘었어.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추이를 보고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이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어떤 산업도 발달되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기업들이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탄소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2고 현재의 NDC 목표하에서 있다면은 그 경우에는 2095년에 가서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뭐 OECD나 뭐 이런 쪽에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실제 줄여야 될 목하고 지금 줄이지 못하는 목하고 그 NDC의 차이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봤었을 때 이렇게 스위스나 지금 호주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COP21에서 탄소 배출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COP21은 지금 26이니까 이거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5년 전인데요. COP26 당사국 총회가 UN 당사국 총회가 11월에 열립니다. 이 경우 저희는 지금 제시한 그 2030년에 2017년 대비 24.4%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40%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가능할까? 24.4도 실제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정말 더 높였을 때 이게 산업계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전력에서,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광과 풍력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에서는 원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지금 소형 원자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소형 원자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형 원자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협력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CCUS, 카본 유틸라이제이션,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 앤 스토리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획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이거 자체가 또 수송 이거 자체 금물 이 자체들을 다 어떤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 바꿔 나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산탄소 많이 배출하죠. 10%요.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에서 10%를 배출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이제 뭐라고 그러죠? 공정을 개선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울산은 석유화학 정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산화탄소에 많이 관련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런 쪽보다 산업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공정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저 위에 식을 보면은 처리 F2죠. F2에서 저 산화식을 제가 그냥 보고서 처리라는 거에다가 O가 붙어 있습니다. 그 FE2 O3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위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산화화하는이라는 게 결국 산소를 잃고 산소를 얻는 그런 과정을 이제 산소가 붙으면은 이제 산화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철광석은 대부분 산화철입니다. 예. 그 산화철에서 탄소가 들어가는 코크스 연로를 해서 고로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산탄소를 넣어서 코크스를 넣어서 저 고로에서 그 샘플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봤었을 때 탄소하는 제철하고 수소하는 제철이라는 것이 좀 차이가 나요. 예, 위에서는 당연히 C하고 O2가 만나서 탄소가 나오지만 밑에는 그린 수소를 넣었을 때는 오히려 물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FeO에다가 H2를 넣어서 저렇게 달라지고 이산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이게 공짜로 되느냐? 그린 프리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린 프리움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포스코가 원가를 절약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산탄소를 줄일 수 있지만 산업적으로 포스코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님은 수소와 이런 쪽에 친환경 산업에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에 이제 포스코의 역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분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부분에서 선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25달러를 부담시켰으면서 불구하고 그린 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이게 부담일 수도 있는데 하기에 따라 가지고 성장과 그 일자리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그린 산업으로서 더욱더 그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도 또 북그라파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북그라파와 저희가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막연히 이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물론 부담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되도록이면은 어떤 부분은 참 이게 하기 어려우니까 좀 빼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국제적으로 어떤 한국에만 예외로 두느냐. 저희가 사실 그 콥 21에서 굉장히 저렇게 한 것은 저희가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협상에서. 그래야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덜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탄소 네거티브 얘기를 했는데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캐처라는 것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팬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어떤 식으로 흡착하는 게 있고요. 그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만 붙이고 그다음에 방출할 때 방전시킬 때 이산탄소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탄소 네거티브 얘기고요. 여기에서 울산 규제자유 특구에서 그 이산탄소 자원화 사업으로 지금 규제특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산칼슘으로 만들고 탄산칼슘을 가지고 CO2를 가지고 탄순 포획해서 탄산칼슘을 만들고 저희가 CO2를 포획해서 CCU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동해가스전이 쪽에서 이런 사업을 매립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산탄소를 모으면은 그것을 어딘가에 이렇게 구멍이 풍 뚫혀서 있는 데다가 넣고 그것을 봉인을 해서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화 아까 말한 것처럼 탄산가스용 같은 거 만들어서 치과 재료를 만들다든지 건축물 재료로서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드는데 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탄소 얘기를 해봤고요. 자, 탄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물질이지만 탄소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탄소 순환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탄소가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농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서 온실가스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자, 탄소에 지어진 오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거를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 경제를
수소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는 수소 경제 역사들을 되게 재미있고 수소라는 부분을 누군가가 써주자 했느냐는 얘기 같은 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재미와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정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긴 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석탄과 전기관이 산업혁명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자, 참 석탄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뭐 전기관이 발생했어요. 이게 정말 혁명적이었잖아요. 그 혁명적인 것처럼 수소 경제가 우리의 시장, 정치와 사회 제도를 본질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게 제레미 리프킨이 2003년에 자기의 책 수소 경제에서 말했죠. 그러나 수소 경제는 묻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높아서. 비용이 높은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해서 원래 이것을 주장하는 경우는 조지 부시 대통령 때였는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폐기됩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거였고요. 저희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다가 2003 MB 정부 때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수소 경제가 쑥 들어가고 이제 다시 수소 경제가 부활했고 이제 우리는 수소 경제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소의 의미는 대부분이 LNG에서 나오는 계절 수소를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린 수소 또는 그 수소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봉인했다고 그러나 포집했다고 그러죠. 포집한 블루 수소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이드로젠 이코노미, 그러니까 이제 수소 경제라는 것이 will make possible a best redistribution of power with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society. 앞에서 말한 거하고 비슷한 말이었죠. 사회에 정말 파급력이 강한 결과를 주면서 어떤 권력의 어떤 이렇게 힘의 광범한 어떤 재분배를 이룰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날 중앙 집권화되고 탑다운된 에너지의 흐름에 이제 그것이 흐름은 압솔리트 된다는 거죠. 진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라는 것은 글로벌 오일 회사들과 유틸리티 회사들에 의해서 규정 지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수소 이렇게 하면은 어쩌 보면은 굉장히 분권적인 그런 에너지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많은 주민 참여가 일어나죠. 그때 주민 참여가 일어났을 때 태양광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분권형인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코로나19도 팬데믹 현상으로 봤습니다. 코로나는 놀라운 게 아니다. 우리는 이른바 유행병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가 만든 기후변화로 야생동물들은 기후난민과 같은 존재가 됐다. 기후변화로 살 곳을 빼앗기자 우리의 터전과 점점 가까워졌고 동물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지난 10년간 유명한 에볼라, 자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사례다. 바이러스 역시 기후변화로 등장한 기후난민이다. 참 이 소리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소리라고 들립니다. 그리고 아까 빌 게이츠가 말한 말과 오버랩 되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저희 영어로 써져 있고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하지만 대충 이제 그 유럽에서 그린 딜의 핵심은 그린 수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제조업을 육성하는 그들의 전략이다.
그리고 그런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에서 이거는 이제 유럽의 경우에를 말씀드립니다. 재생 에너지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린 딜에서 그린 수소가 유럽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석탄이나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니네 선진국들이 이만큼 그 이산화탄소를 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백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친환경 녹색 수소는 선박, 트럭, 버스, 승용차에 쓰이는 천연가스, 디젤, 가솔린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수소 경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요, 오늘 대부분의 인공수소는 고온에서 천연가스와 전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한다. 이는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이며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배출된다. 물에 전기를 가해 분해하는 전기 분해 방식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널리 쓰이지 않는다. 이 또한 적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하나 바람이나 태양처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얻는다면 유해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근데 말은 참 쉽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그린 수소라는 것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까 그 far reaching 하는데요. 그거는 뭐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근데 뭐 영어에서 sounds far-fetched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별로 현실감이 없게 들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부분이 어떤 생존이라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 피부로 와닿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요즘에 와서 우리 날씨 이상 기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기업은 지금은 아까 탄소 국격 조절 메커니즘 같은 국제적인 어젠다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몇 년 뒤에는 몰려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계가 지금 몇 시 됐죠? 좀 계속 그러니까 1시간은 이거 얼마 동안 하는 거죠? 예? 2시간이요. 예. 제가 핸드폰을 저기 놨구나.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 분배를 잘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55분 정도 되면은 얘기 말해 주세요. 수소 경제를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참 그림이 아까 나온 거와 똑같은 거긴 한데요. 좀 봐야지 요거만 나오겠습니다. 자, 호주 같은 날 참 좋습니다. 이게 태양광이 아침에 낮에 해질 때까지 해 떠서 해질 때까지 태양광으로 밤에는 바람으로 호주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이 태양광이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이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효율이 별로 안 되더라도 재생된다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부분은 그래서 그 뒤에 태양광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풍력도 이게 바람이 부는 이상 그때 바람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야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요. 전기는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일치해야 하도록끔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는다면은 그것은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장을 쓸 때 ESS에 담을 수 있고요. ESS의 형태로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철강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철강에서 CO2가 이게 이제 그 수소 환원철 같은 것들 하면서 이제 배출되는 것들 철강에서 여기는 아마 이제 그 CO2가 많이 되어서 포집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철강 같은 데서 이제 수소 환원철 이런 걸로도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게 그 수소를 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를라든지 또 뭐 이렇게 보니까 전해에서 여기에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풍력에서 전기를 일으키고 일부는 수소를 만든다는 뭐 그 얘기를 여기서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소를 어디서 만들고 수소를 어디다 공급하느냐 했을 때 크게 보면은 수소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서 만든다면은 그다음에 팔 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석탄이나 석유에서 만드는 것은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죠. 천연가스까지 그레이 수소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 이제 이산탄소 포집하면은 분유수소가 되는 거고요. 바이오가스에부터 이거 재생에너지들이죠.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것들은 재생에너지에서 저희가 수소를 만들고 재생에너지에서 그다음에 발전용 원자력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도 탄소 중립이잖아요. 탄소 중립에서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그린 수소죠. 요거는요. 요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은 그린 수소인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수소 자체를 가지고 뭐 엔진을 돌리고 수소 가스 터빈을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기술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 뭐죠? 울산에서 저는 사실 여기 저 문과 졸업했는 사람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대 분이시니까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보니까 경제학을 하시는 분도 경제학을 두루두루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분들이 또 태반이 경제학자 교수님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얼만큼 이해하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수소차 하잖아요. 넥소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넥소를 가지고 많은 모빌리티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발전용으로 했었는데 발전용으로 하는 수소 연료 전지와 그냥 수소 연료 전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PEM-FC라는 게 있고 저런 연료 전지에 뭐죠? 그 SOFC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발전용으로서 두산 퓨어셀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타운 같은 것들을 울산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요. 트램 같은 경우도 다니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기차와 대척점에 환경차라는 건 같지만 수소차를 만드는데 이때 그린 수소를 정말 만든다면은 정말로 좋다 이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또 수소 저장 설비로 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수소 연료 전지 가지고 또 수소를 저장해서 그거 수소 생산 저장 활용
수소는 저장, 유통, 활용까지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서 수소 생태계를 이루는 거고요. 그 속에서 저희가 수소 충전소도 만들고 이렇게 이 수소를 가지고 아까 뭐 수소하는 제철 이런 것처럼 수소를 쓰는 다양한 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는 오랜 동안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는 정신없는 아주 수소 연료전지면 풀셀스라고 얘기했죠. 퓨어셀이 아니고 바보 전지가 아니고 정말 정말 천년 아주 멋진 전지가 아니고 full cells 바보 전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아이씨 뭐야? 진짜 수소를 전기라는 걸 써면 되지 또 뭐 수소로 전기를 또 분해해서 또 수소를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또 오히려 또 수소를 해가지고 수소 연료전지 만들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각 과정 자체가 비효율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전기에서 아까 남아도는 전기를 수요 공급에 의해서 버려지는 전기를 활용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활용이 ESS에 전기를 담아둘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하고요. 이렇게 큰 등치의 수송 매체들을 버스나 트럭이나 전차나 뭐 열차 같은 경우에 고속 열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소 연료전지가 그 전기차보다 낫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제너레이터예요. 발전기죠. 1차 전지는 건전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그냥 배터리 써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지나면 못 쓰는 겁니다. 3차 전지는 제너레이터죠. 이거 가지고 그냥 있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앞에 설명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곁에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수소 아연, 아까 수소 제철을 얘기하는 것처럼 수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썬메탈이라는 호주 자회사는 거기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거기 전기를 해서 수전을 해서 수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올 때 이게 액화수소 경우에는 수소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려면은 이게 기체 상태로는 이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압 압축을 하거나 아니면 액화 형태로 하는데 액화로 할 때 마이너스 263도씨까지 그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3도씨까지 낮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3도씨까지 액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은 그것을 또 암모니아 형태로 가져와서 추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고 잠깐 이제 요 한마디 말하더라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수소차가 결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바보스럽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언가가 중요하다면 가능성이 다 마음에 들지 않도록 실행하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테슬라의 주가가 높은 것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신이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이긴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저희가 에코 모빌리티 혁명에서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하고 수소차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여기서 요거 하나만 말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제가 책에서 니콜라 테슬라의 후예들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니콜라라는 이름의 수소차가 지금 있고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콜라 테슬라라는 그 과학자가 토마스 에디슨의 대척점에 있었고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가 만들었는데 내연 기관이 전기차보다 더 발달되죠.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의해서 내연 기관이 발달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지금 환경 친화적인 차가 오면서 나중에는 전기차가 다 가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배터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원형, 파우치형, 각형 이렇게 있고 삼성 그 SDI는 핸드차하고 지금 이렇게 맞지 않아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저희가 K 배터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 그 CATL이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고 K 배터리가 합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그 삼성 SDI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이 하고 있고 올해 이 전기차 플랫폼 가지고 현대가 전기차를 많이 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테슬라와 폭스바겐 정도가 전기차 정령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그린 프리미엄을 줄이기 위해서 반값 배터리를 만드는 것. 더 이상의 보조금을 주지 않으려면은 반값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내구성을 오래 가게 하려면은 전기차에서는 양극재 배터리에서 양극재, 엄극재, 분리막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해질이 액체인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데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내구성을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 배터리 회사가 갑이고 전기차 회사가 어린 이런 현상들을 실어서 각 그 회사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고자 하는 얘기하고요. 요거 마지막 얘기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진정 전기차는 친환경적인가? 전기차에 만드는 배터리의 전기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석탄 재생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게 무슨 친환경적이야. 그리고 전기차 나중에 폐배터리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친환경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2030년에 유럽이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 과정이 배터리 차 갈 때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데도 그 과정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만든 어떤 그 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줄이려면은 결국은 배터리 가격을 줄이지 않고는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의 50% 되다가 지금은 30-40%로 내려왔습니다. 자, 배터리 가격을 더욱더 싸게 할 때, 왜냐하면 배터리가 이게 300km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뭐 더 많이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뭐 내연 기관이 500km 가는데도 300km밖에 안 가. 근데 그런 어떠한 가는 거리도 문제지만 그런 내구성도 올리고 가격도 낮추는 그러면서 그린 프리미엄을 더욱더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뭐 작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얼마 전에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쪽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책 보면은 조금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걸 말씀드릴 때 양극재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그 리튬을 쓰고, 리튬이라는 것이 전화 뺐다 붙였다 이게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기차가 많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런 말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리튬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뒤에 게 이제 음극재는 흑연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코발트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켈이 좀 싸서 니켈을 많이 올리면은 이게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 가격이 싸지기는 하지만 안전성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어떠한 안전성을 확보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리튬 메탈 배터리는 좀 이거하고 옆에 있는 거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도 황이온 배터리라는 것도 있고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배터리가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들, 그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반값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대중들이 타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니켈 함유량을 높이면서 망간과 코발트는 줄이고, 코발트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발트가 를 대체하는 다른 물질들, 특히나 철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관계자들이 하두고요. 리튬은 아까 얘기했고요. 리튬하고 사람들이 리튬 올라가면은 전기차 끝이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리튬은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당연히 충전 인프라가 많아야 되고요. 전기차 이거 많이 사용하면은 전기요금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참 딜레마죠. 과부하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써 이제 충전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에 좀 적어놨고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국민 전체 세금에 대해서 왜 전기 타는 사람한테 줘?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나 친환경이잖아. 내가 니네처럼 그런 이산탄소 팍팍 내는 차 안 나고 하니까 국가가 이렇게 주는 게 맞지. 그렇게 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환경 차를 타고 다님에 따라 가지고 과연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보조금 주는 것이 이런 언젠가는 보조금 주는 것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충분히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중에서 폐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들이 유망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폐 배터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 폐 배터리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쪽에 하는 기업들이 또 처음에 초기 진입하고 그랬을 때 또 되게 중요한 산업군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그 폐배터리에서 여러 개를 합쳐서 또 재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소재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고, 올해 한 해 초에 참 현대자동차가 주가 폭발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현대자동차가 요즘 주가가 별로죠. 재미가 없게 되어 상황인 거고, 현대자동차 지금 한 23만 원대 아닌가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잘 안 움직이고 확 올랐다가 이제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애플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별로 자기네들 생각해서 지금 현재로는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한테는 브랜드라는 애플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현대가 애플의 하청업자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하드웨어가 중요하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가버린다. 그랬을 때는 사실 뭐 이게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뭐 AI 같은 거니까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인해서 많은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이 애플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신에 테슬라를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다. AI, 자 이게 AI로 하는 건데, 자 그 우리가 컴퓨터만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동차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예. 자동차도 업데이트를 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거에 구매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뭐 컴퓨터처럼 업데이트하는데 돈을 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한번 담아봤는데 그건 좀 저 전문성이 되게 있어서 좀 자세히 좀 담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뭐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선전에서 달리는 공기청정기가 유럽에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현대차가 이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수소차를 막 때렸는데 유럽에서 봤을 때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정기도 좀 그렇게 하겠지만은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완전히 공기청정기도 아닌데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수소 연료전지라는 걸 타고 가면은 공기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수소가 있는 한 계속해서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죠. 폐배터리 문제도 안 생기고 굉장히 공기와 이거 저기 그 수소 연료전지 안에 그 스택 뭐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기를 일으키고 뭐 이러는 부분들 이런 공정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계속해서 연료가 있는 한 그런 그 전기가 발생하고 하나 제너레이터를 전기를 발생시 제너레이터를 그냥 꽂고 자동차 돌아가는 거예요. 예, 수소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이 정말 중요하다. 자율주행을 하면은 자율주행 자체는 24시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사모하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이 뛰어난 그거를 요구할 거예요. 뭐 24시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율주행은 에너지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탄소 중립에서 너무 중요하다. 특히나 이런 그 트럭 같은 경우는 딱 자율주행해가지고 그 플래투닝이라고 그러죠. 군집 이동을 할 때 이거야말로 정말로 되게 중요한 자율주행의 그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MIT에서 자율주행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프로그램하고 그 자율주행 트럭을 탄소 중립 기술로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자, 우리는 아까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들이 꼭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인터널 컨버션 엔진 내연기관차죠. 이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하이드로젠 퓨얼 셀 베이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이 가장 처음에 되게 높은 것이 배터리지만은 배터리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장거리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운행하면 수차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하는 것이 단거리는 맞을 수 있지만 장거리 갈 수 있을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수소차가 더 멀리 가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배터리 무게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무게당 효율을 따지면은 그 수소차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는 작은 차보다는 큰 트럭에 더 맞고 그 선박에 맞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수소를 활용한 모빌리티 드론도 있고 GAM이라는 것도 있고 UAM이라는 것도 있고 선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울산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전기를 하고요. 이제 뭐 전기 앞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가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저희가 석탄을 쓰는 것에 많이 그 고정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정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뭐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걸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그 유럽이나 이런 나라 땅은 그거에 맞는데 네덜란드 옛날부터 갔을 때 이 풍력기가 돌고 저기 뭐죠? 그쪽에서 관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힘든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튼 변화 있는 것은 이 말은 존 케인즈가 말한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니콜라 테슬라를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묻히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고요. 그께서 인생을 논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 책 프롤로그에 나오죠.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것을 방정식에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이제 해를 구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가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밖으로만 놔돌고 밖으로만 쳐다본다는 거죠. 우리를 좀 더 성찰해서 바라봤을 때 본질에 가까운 것,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과학자의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고 요즘에도 울림이 있고요. 니콜라와 테슬라라는 회사들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정된 것에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화석 에너지가 이만큼 많고요.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원자력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원자력은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석탄까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유도 그렇고 이런 재생 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이런 세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이렇게 이제 2019년에 세계 이렇게 돼 있는데 재생에너지에서는 수력이 3%, 바이오가 있고 그 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3020에 2030년까지 20%를 전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할 때 지금 현재의 재생에너지하고 이때 재생에너지하고는 굉장히 달라지죠. 재생에너지 지금 제가 뒷장의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발전량 원별 비중하고 전 세계 발전 설비를 했었을 때 이거는 에너지를 여기서 전기 이만큼 쓴다는 거고요. 설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많습니다. 이만큼 설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거는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이 재생에너지가 높지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비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뿜어내는 전기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재생에너지에서 설비를 보면은
지금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2050년이 되면 태양광과 풍력이 전력의 50% 이상을 생산할 전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그림보다 비했을 때 와, 태양광 관련된 것들, 풍력 관련된 것들 이거 무지 많이 떠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요.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 부분 투자의 2분의 1을 2020년에 차지한다면은 3분의 2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엄청난 시장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발전 투자하는데 우리가 뭐 원전 우리가 여기에서 그 6기가 얘기하면서 원전 6기가 똑같다고 얘기를 처음에 누군가 잘못 얘기해서 왜냐하면 부의식 해상 풍력 6기가 원전 6기가 같지 않습니다. 설비는 뭐 6기가 설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 효율은 원자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기가 그만큼 생산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 그 나라에 맞게끔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트에서 나오는 무슨 전기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그 전지 있죠, 전지. 그 전지가 뭐죠? 찾아보세요. 저도 유니스트 에서 만드는 전지는 20% 이상의 효율이 됩니다. 태양광은 효율이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좀 찾아보시는 분요. 저는 울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찾아보면은 나올 거고요. 그 핫솔라셀 왜냐하면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그게 MIT 기술에서 나오고요. 그 기술에서 핫솔라셀즈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태양광, 태양열, 열을 이용하는 거, 태양열, 태양빛을 이용하는 거 하지만 태양광에서도 열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들이면서 그 태양광을 하는 게 그 핫솔로셀즈라는 거고요. 뭐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테슬라가 그 기가 팩토리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태양광 그다음에 테슬라의 전기차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하는 우주 산업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거고요. 그런 거 자체에서 하고 이 저기 태양 그 광 만드는 이 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발전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발전하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IEA는 우리가 그린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화석 연료나 그게 석유나 석탄 이런 쪽에서 잃어버린 일자리 상대적으로 풍력 같은 데서 일자리 그리고 친환경차가 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상쇄했을 때 1,40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입장이고요. 태양광의 그 비용은 해마다 이렇게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은 뭐 수력 위치 에너지 이게 이제 아까 누가 그 신재생 에너지하고 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이거 구분 이거 하실 줄 아시죠? 재생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예요. 날이면 날마다
바람이 불고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고 가능성의 문제는 있죠. 밤에 되면 안 하고 바람이 안 불면은 전기 못 생산하고 뭐 이런 가능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분산형 전원 이런 부분들에서 ESS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어쨌든 그 풍력했을 때 바람이 중요하다. 동해 우리 울산 쪽에서 바람은 8에서 9 초당 8에서 9m가 부는데 그 정도는 좋은 바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안 쪽에서 뭐 바람이 부는 거는 한 6m, 또 다른 데에서 부는 바람은 저기 육상은 한 4m 이 정도 하죠. 그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보면서 태양광 풍력으로 2030년까지 처음에는 폐기물 바이오 이런 쪽이 대부분 하고 이거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서 태양광이 57%, 풍력이 28%, 자, 이런 쪽을 차지하고요. 풍력의 33%를 울산이 담당할 겁니다. 자, 울산은 부유식 해상 풍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동부가 오일가스 서버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 동부가 해상 풍력 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기지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게 뭐 이제 밑에 무어링 시스템하고 해저 케이블 같은 것들이 다 있고 계류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해가지고 이게 타워가 있고요. 여기서 다음에 가운데에 너셀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터빈이라고 하는데 이 터빈을 고정식이지는 모르지만 부유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다고 들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나 유니선에서 고정식을 얘기를 하지만 부유식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의문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세진중공업이나 뭐 이런 쪽이 베스타스하고 같이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그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선업을 뒤를 잇는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에코 전기 혁명에서 이제 저희가 균등화 뭐죠? 패러티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여튼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킷이라 해서 재생 에너지 공급 인정서 이런 말 해서 이제 저희가 더 보조금을 더 많이 줍니다. 근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육상 풍력보다 많은데 또 해상 풍력 중에서 부유시킨 경우에는 얼마 전에 REC 값을 더 높게 쳐줬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뭐 이게 에너지의 원별로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남아도는 태양 이걸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걸 에너지로 써야죠. 사람들이 이거 한 명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원자력 뭐 이런 것도 뭐 SMR 이런 것들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좀 그냥 좀 너무 전개하시는 분들 하는 거고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리드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중앙 집권식으로 스마트 그리드하고 뭐 이렇게 환전해서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분산형 그리드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한전이나 뭐 이렇게 전기 얘기할 때 결국은 탈탄소와 진홍화, 분산화 이 세 가지 탈탄소와 진홍화, 분산화하는 세 가지가
결국은 앞으로의 전기에서 해결해야 될 앞으로 나갈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그럼 분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실시간 가장 값싼 전기를 탐색해서 구매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고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내가 남아돌 때 팔고 모아두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고 거래 장부 같은 것들은 해킹이 어렵게 해서 보안성에 철저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생산했는 전기를 가지고 내가 쓰고 남았는 것을 블록체인에서 놓고 팔고 뭐 이런 문제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 얘기 대충 했고요. 저는 뭐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한테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태양을 보면은 이 그리는 태양이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 태양과 소형 원자로는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이 말을 했는 게 아니고 이거 누가 잘못 썼네. 여기 딱 하고 만물은 물, 불, 공기, 흑의 네 가지 원소로 있다는 이 사람이 말한 건데, 자 우리가 이걸 태양이라는 거에서 수소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수소가 처음에는 서로 그 멀리하려는 성질이 있다가 이게 핵이라는 게 어디 너무 가까워지면은 밀리는 힘보다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결합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해버리는데 딱 해봐가지고 터져가지고 헬륨이라는 거 만드는데 이는 MC 자성에서 똑같이 에너지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헬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손되는 부분만큼이 에너지로 발생하고 그것이 지구의 태양 에너지로 지구에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 에너지는 결국은 고전을 보면은 수소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수소의 신비로움이 더욱더 저희한테 오고 그 인공태양과 거기에서는 인공태양은 굉장히 중력이 작용이 엄청난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똑까마귀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 보지만 그 자체에서 큰 자기력을 생성시키는 힘을 만드는데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터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케이스트라는 게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핵융합 독감을 작게 만드는 핵융합 이런 원리를 많이 발견하고요. 빌 게이츠나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데 책에 보면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이런 쪽에 몰두하고 있고요. 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라늄이라는 것 하고 중성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잘 쪼개지기만 하면은 이 핵분열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하고 요즘에 와서는 소형으로 SMR이라 해가지고 소형 원자로라는 것이 만들고 이건 저는 SFR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이 소형 원자로를 보면은 요새 두산중공업이 얼마 전에 주식이 많이 뛴 게 이것 때문에 떴죠. 그래서 보면은 발전 용량이 이거는 이만큼 커야 되는데 이만큼 300메가와트 이하로 되는 거고 건설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핵연료 교체 주기가 굉장히 오히려 늘어나서 안정성이 강화되고 이렇게 냉각 방식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제성은 좋아질 수 있는데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아직은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가 많이 돼야 되고요. 결국 저런 거를 잠수함에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잠수함 같은 데 얘기하면 소리도 안 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수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저희는 제가 저기까지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린 파이낸스라는 부분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이명박 정부 때도 녹색혁명이라는 걸 썼고요. 박근혜 정부 때 창조형 경제랑 얘기했고
지금 뭐 디지털 DUD라는 거는 창조경제 이런 거하고 참 비슷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 말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기술이라는 것도 수소 경제가 그렇듯이 수소 경제가 제레미 리프킨이 나왔을 때 별로 좋지 않았다가 나중에 와서는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저희가 사람도 때가 잘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기술도 수용성에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의식 해상풍력 이런 것도 이명박 정부 때 실시를 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왔을 때 훨씬 더 기술의 수용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때를 잘못 만났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자연이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인생이라는 것을 보지 말고 자연이라는 것도 했을 때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 또 자연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온갖 세력과 맞습니다. 가이아 이론에 하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에필로그에 가이아 이론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돌리고자 하는지, 인간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죠. 자연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가이아 이론에서 나오고요. 저는 이제 로버트 맥기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도 제가 그 자세한 얘기들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자, 제가 그 TGIF라고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 그 영상 보시면은요, 뭐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면 제가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3% 치시고요, 조은경 치시고 하면은 아마 나올 건데, 거기에서 제가 TGIF로 얘기를 했었고요. TGIF에서 먼저 I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페리스 어그리먼트 이런 거 다 들었을 거예요. 도쿄 기후위원회, 그다음에 아리백 뭐 이렇게, 이거는 인터내셔널 어젠다라는 거죠. 탄소 중립은 2050년으로 가고 중국은 2060년이지만 그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는 이미 국제적인 어젠다고, 그게 맞춰서 NDC라는 National Determined Goals라는 탄소 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G, TGIF에서 두 번째 G는 Government Policy입니다. 정부가 이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 이제 그 REC, RPS, 뭐 각종 전기와 관련된 제도라든지, 그 전기차, 수소차 같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지금 현재의 그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고 뭐 간다든지, 플라스틱을 자원 순환이죠. 리사이클링,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반값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수소연료전지가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고 부식 해상 풍력에서의 우리 제조 허브로서의 그 어떤 코스트가 줄어들고 그런 노하우가 생기고, 이런 테크놀로지가 점점 더 발달되어서 화석 연료와 맞설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그렇게 기술이 줄어들고 그린 프리미엄이 줄어들 때 이 그 탄소 중립이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F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저희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테크니컬, 파이낸셜, 커패시티 빌딩, 그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분야에서의 커패시티 빌딩 하는 쪽을 중시의 학교니까 이런 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파이낸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파이낸스가
채권으로 시장에서 돌 수도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 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보조금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감시키는 기술을 발전시킬 때 정부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환경 그다음에 SG 그린까지 그리고 알리백 이런 걸 다 잘할 때 우리는 굉장히 멋진 그 세계를 이룰 수 있고 알리백 이거는 기업들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완전히 100%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애플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업들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제품을 납입하는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ESG를 잘못했었을 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남발될 수 있고요. 얼마 전 유업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사모펀드한테 넘어갔지만 한편으로 어떤 참치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는 환경을 해치는 고래를 참치를 잡을 때 고래를 해치는 그런 방법식으로 참치를 잡지 않습니다 했는데 그 회사가 인수한 회사는 오히려 고래를 해치는 방법으로 잡았기 때문에 환경 관련돼 있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것들 우린 친환경 기업이야 이렇게 했는데 친환경 기업이 아니고 그린워싱 무늬만 워싱 친환경인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판단한 기준들이 뭐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유 같은 경우에 네가 진짜 설비가 제대로 된 친환경 설비야?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드는데 전기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이 다 친환경적인 거야? 이 세 가지를 다 본다는 거죠. 근데 한 개만 1번만 하는 것도 벅찬데 2장까지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다. 그럼 앞으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린 파이낸스에서 빅그린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블랙록 그 분이 그 회장님이 주주한테 보내는 서한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작년에는 블랙록이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투자 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알파 창출,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스튜디십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고자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배경에는 매우 확고한 투자 신념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요인을 통합해 반영하는 것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더 개선된 위험 조정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모든 액티브 포트폴리오와 자문 포트폴리오의 ESG 요소를 반영한다는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100개에 가까운 수의 지속 가능성 펀드를 새로 출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해봤는데 무서워하는 것이 임팩트 와싱이라는 겁니다. 사회에 나 이런 그린 친환경적으로 나는 이런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선언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을 때 그 아닌 것이 들통이 나면은 제일 무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무려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린 딜과 관련해서 들어온다 해서 제가 빅그린이 온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고요. 저는 그 태양광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지붕 위에 이렇게 태양광이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 낭만적인 그 사람이 이거 오래전의 사진이니까 보지 마시고요. 6년 전쯤에 그래서 저기가 그 지붕 위의 남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 그 벽에 기대어 여기 태양광을 벽에다가 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벽에 기댄 남자 될 수도 있고 창문에다가 하는 재료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태양광을 창문으로 받는 거죠. 창문을 여는 남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V식 해상풍력의 미래를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우리를 몸을 이제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로서 이렇게 그 꿈꾸면서 저 멀리 울산 조선소에서 수소 선박이나 암모니아 선박 그런 것들을 보는 저는 이제 뭐 저희 그 시장님이 뭐 그 수소 시장님으로 되게 불리고 싶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어떤 책 프롤로그에 에필로그에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얘기하면서 수소 팩을 한번 얼굴에 붙여본다 하면 얘기를 써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하여튼 수소도시 울산 그리고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가는 울산 그런 울산이 대한민국의 그 부유식 해상 풍력 이런 걸 통해서 울산의 표준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정도로 마치고 부유식 해상 풍력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영상을 보시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질문 사항은 영상이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부시장님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아까 3% 말씀하셨는데 그 경제 관련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몇 달 전쯤인가 부시장님이 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울산시의 그 신기술 관련된 정책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우연치 않게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페이스북에서 친구 신청을 했는데 근데 받아두셔가지고 페이스북 친구로 이렇게 지내다가 요번에 이제 이런 세미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메신저로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영상이 되게 아마 일요일 날 나온 것 같은데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더 들어보시면 오늘 세미나 내용하고 같이 이게 커플링 되면은 더 좋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8월달 한 달간은 좀 쉬시고 9월 중순경에 좀 더 이 수소 관련된 내용에 조금 딥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저 울산 TP의 우왕수 단장님을 좀 모셔서 그 울산 수소 시범도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름 잘 나시고요. 조만간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